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5번 강의해서 지금 경매 얘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이 강의가 무슨 강의입니까? 경매 강의인데 이론 강의예요, 실무 강의예요? 실무 강의죠. 여러분 제가 실무 얘기를 막 해요. 이론 설명을 막 자세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들 매칭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궁금한 거 무차별로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소개는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오늘 할 거,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자, 경매 시황과 경매 이해하기. 현재 시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얘기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경매 핵심으로, 용어 및 절차인데, 저 이거 민사 집행법 가지고, 민법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완전히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사례 한번 볼게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저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랜드프로 한 5년 전부터 5년 멤버예요. 그래서 경매 강의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 책도 제가 썼어요. 100건 낙찰의 주인공이 되는 월급쟁이 경매 전략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월급쟁이들이 경매하는데 너무 좀 한계치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썼고요. 이 책은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유명 연예인 경매 대행 뭐 다수 뭐 이게 제가 지금 녹화돼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걸 극비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다 얘기해보자니 이제 눈치채서도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동산 전 종목. 이거 당연하죠. 제가 지금 뭐 98년인가 9년 그때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혹시 민사집행법 개정된 거 언제인지 아세요? 2000? 오래됐어요. 2002년이에요. 요때가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2002년 전에는 정말 아무나 경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2년 이후로 민사집행법 개정된 다음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고요. 다음에 그 낙찰자의 권리가 잘 보장이 좀 안 됐었어요. 근데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 이후로는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워졌다. 경매가 뭐 아무나 막 하냐? 뭐 남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 경매 시황과 관련해 갖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사는 그렇게 좀 많이 했어요. 이런 경력들 했고 저도 회사를 다녔으니까 불과 한 7년 전까지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회사에서 좀 많은 걸 배웠죠. 많은 걸 배웠는데 결과적으로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 이 돈을 버는 게 좀 추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지금 평균 앞으로 수명 보면 다 100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살 넘어요. 지금 사업시까지 살았으면 100살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 뭐 통계 보면 80 몇 그러잖아요.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 사고, 병으로 죽은 거 이걸 다 합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기대율보다 이미 더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다 100살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60 넘어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돈을 버는,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에 뭐 건설협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했고요. 회사 다녔고, 이거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앞에 서다 보니까 마지막 공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고 우리 경매 실무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 실무는 실무. 그러면서 미묘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남 앞에 쓰고 설명을 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한 거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최종 목표가 유명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부유하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학자 되실 분 손 드시면 저랑 상의 좀 하시고요. 별로 없죠. 뭐 학자가 돼요. 지금
학자들은 우리 자녀분들이죠. 그렇죠? 예, 자녀분들. 예, 우리는 그냥 그 본인 능력으로 예,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조속하지가 않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격증이랑 막 별걸 다 했는데 이게 보면 재밌는 건 있어요. 공부를 하면 이 투자라는 게 하나의 이렇게 다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어요. 우리 통상 투자가 뭐뭐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가 있고 주식 있죠. 그 다음에 두 개까지만 하면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채권이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우리가 채권은 잘 안 하죠. 수익이? 예, 수익이 작죠. 차라리 뭘 해야 돼요? 사채를 해야죠. 사채를. 사채가 좋은 점. 네? 예, 수익률 좋죠? 비슷한 차원에서. 사채가 왜 좋아요? 그것도 맞고. 현금 융통, 수익률 좋다. 사채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우리 신고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자는 몇십억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최소 100억 단위 부자들은 그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사채 되게 빌려주고 싶어요. 제 주위에 한 7, 800억 정도 자산, 순자산이에요. 빚 말고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일을 좀 도와드리고 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 아는 형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려면 나는 얼마를 벌어야 돼? 나는 2억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몇 억씩 계속 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예. 그런 분들은 이게 세금이 아주 그냥 공공의 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건물을 하나다가 한 5천만 원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금을 1억을 현금화 시켜서 내 마음대로 쓰려면 얼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2억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좀 자유롭죠? 예. 우리 그 경매도 그래요. 단기 세금 봤을 때 우리가 3, 4천만 원 보면 세금이 미비해요. 미리 알려드려요? 3, 4천만 원 벌었어요. 주택을 1년 있다 팔았어요. 세금 대충 얼마 낼까요? 주택 1년 있다 팔면 일반 세율이에요? 대충 얼마 낼까요? 대충. 우리 대충 알아요. 이런 거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돼. 비슷해요. 1,400 누구?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 팔아보셨죠? 예. 이거를 세금을 누진세율을 계산해갖고 빼는 것보다 수익을 내본 분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요. 3천 정도 수익 나면 1,000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00만 원을 얼마나 그랬어? 잘못 죄송해요. 선생님 잘못 들었어요. 10% 조금 넘어요. 낼 수 있죠? 3, 4천 벌면 3, 400 낼 수 있죠? 우리가 왜 이런 혜택을 받냐면 많이 못 벌기 때문에 1억을 벌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1년을 합산한단 말이죠, 세금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 4천씩은 1년에 경매 하나씩 계속 해도 세금 얼마 내면 된다? 3, 400 내면 된다. 우리는 그냥 결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가지고. 누구나. 대신에 주택은 1년 있다가 팔아야 되고요. 상가나 토지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2년을 보유해야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3, 4천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크게 세금 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억 단위로 벌 때 우리 연봉 회사에서 2억 받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2억 받으면 얼마 받아요? 실수령이? 주위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닌데 주위에 임원들. 예? 그렇죠? 한 1억 3천. 그렇죠. 실수령이.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이 세금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에 대해서는 그 커질수록 굉장히 세부담이 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죠. 우리 경매하는 분들은 넉넉하긴 한데 감히 말씀드릴게요. 큰 부자는 없어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큰 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50억씩 있으면 이 경매를 자주 못해요. 왜일까요?
큰 거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현금 몇 억 정도 있으시죠? 그냥 사서 돌리세요. 예. 2개씩, 3개씩. 예. 세금 문제 없이 돌릴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예. 경매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금수저면 평생 경매할 수 있는 횟수가 5번? 빌딩을 사잖아요. 예. 그쵸? 대형 토지를 사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경매 강사들은 예. 낙찰을 한 100개씩은 받아봐야 돼. 내가 이제 진짜 다 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례를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책에도 썼는데 경매는 참 전문가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냐? 한 50개만 낙찰하면 돼요. 다 쳐. 50개. 그럼 맘먹으면 이게 얼마 만에 돼요? 독하게 맘먹으면? 네, 5년이면 돼요. 5년이면 돼요. 여러분 5년 해갖고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일이 별로 없죠. 5년. 그렇게 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경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책들도 나오죠. 예, 그분들이 좀 과장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 충분히 예, 가능해요. 예,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예,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경매 시황, 경매 이해하기 넘어갈게요. 작년에 경매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화랑, 그쵸? 일단 다 신문상에서 다 화랑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좀 용어 좀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경매 시장이 화랑이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가 화랑이라는 거지? 대체로 경쟁이 높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예, 네, 맞아요. 입찰가, 낙찰가가 높아지면 과열 내지는 뭐야? 화랑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애매한 이게 지금 말이 잘못됐죠. 투자자 입장은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 어땠어요? 재작년 포함해서 경매 물건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물건도 없는데 경쟁률 치열하다고 좀 화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수익과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로 화랑일 때는 수익내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 근데 화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내기가 더 안 좋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 자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8년 경매 시장 낙관적이지 않아. 이제 물음표 쳤어요. 자, 뭐가 낙관적? 그럼 이제 낙관적인 것도 뭐예요? 이게 또 화랑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낙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용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 물음표 쳐놨습니다. 자 경매 시장의 불황은 경매 차익 실현의 기회다.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싸게 사야 남을 거 아닙니까? 맞죠? 다음 수익형은 강세. 이게 결론 먼저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토지도 강세, 주거용은 양극화. 일단 이 결론이고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경매 시장 얘기하는데 2017년의 연장선이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부동산 전망도 하고 경매 전망도 하고 막 전망을 하죠. 근데 사실 12월 말이라고 1월 1일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자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똑같아요. 그 흐름은 그냥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나눈 연도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2017년에서 크게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2017년 흐름 볼게요. 자, 2017년 상반기까지는 올해 내내 지속됐던 경매 물건 감소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자, 경매 물건 계속 감소했어요.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대출 연체율이 이거 보세요. 제가 2017년에 했는데 2016년에 그랬어요. 지금 2016년 10월까지는 역대 최저치. 금융권에서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 그렇죠? 그런 주거 시설이 많지 않을 걸로 보여요. 다음에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금리 오르면 연체율 올라가죠. 예, 시장이 많이 변동이 되죠. 자,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연체율이 많아지면 경매물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언제 거냐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그러니까 작년 거를 똑같다. 이게 옆으로 기울인 것이 있죠. 이건 작년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작년 전망, 일반적인 전망을 제가 정리한 건데 올해 어떻게 해요? 똑같았어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지금 금리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측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작년에 좀 금리가 많이 오를 걸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안 올랐는데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 물건은 안 나오죠. 자, 경매가 어떻게 나와요? 대부분이 경매가 진행될 때 채권자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우리가 대부분 돈 빌릴 때 1순위 채권자가 거의 어디예요? 은행이죠. 예.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아야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매 물건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지금 돈이 없어요. 이자를 못 내겠어.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어요. 조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유보나 떨어질 때 경매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다 택지지구 신도시 주위에 많이 개발이 되죠. 자, 새로 하나의 도시가 이제 준공 기준을 할게요. 준공이 되었고 이제 다 입주를 했어요. 거기가 경매가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샀어요. 상가를 샀든 아파트를 샀든 샀어요. 사자마자 1, 2년 만에 사람이 망해요? 안 망하잖아. 안 망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어때요? 우리 분양받은 분들 대출을 받을 때 통상 몇 프로 정도 해줍니까? 상가 50% 하고 주택 해봐 6, 7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대출을 받잖아요. 나머지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경매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초 신규 완성된 도시에서는 경매가 일단 안 나옵니다. 아쉽게도 대신에 일반 매매가 좀 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투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까? 어때요? 새로 신규 굉장히 어렵죠. 잘해야 되죠. 우리가 상가가 지금 있어요. 현물이에요. 그러면 수익 분석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비교할 것도 있고. 근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대체로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개발해서 분양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개발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시행, 회사문 사, 기관이면 은행차, 그렇죠? 시행자, 이 사람들은 팔고 떠날 분들이죠. 그럼 어때? 최대한 팔 수 있는 만큼 높이죠. 그랬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려요. 그래도 안 팔리면 망하죠. 그때 안 팔리면 어떻게 처분해요? 대체로 자금 보호하려고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 있습니까? 신탁사로 가 있죠. 그 신탁사로 가 있는데 그 돈 못 갚은 거 누가 보증 섰죠? 건설한 시공사가 썼죠. 시공사가 처분해버리죠. 그러면은 어떠세요? 여기 잘 보면 경매랑 좀 비슷하죠. 요게 규모가 좀 크게 나오는 거는 신탁회사에서 공매로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위에 택지개발이나 새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으면 공매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좋으면 물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공부했던 것들이 다 묶여요. 신기하게. 우리 용도지역, 지구구역 공부 많이 하셨죠?
저도 오래돼요. 언제 땄죠? 저도 한 13년 됐나? 예, 다 기억 안 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이 머릿속에 있어요. 예, 항상. 그러니까 그것들이 써먹을 때가 바로바로 옵니다. 예, 특히나 내 거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개업 하시는데 자, 매도자, 매수인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중요해요? 매수자가 중요해요? 매수자가 중요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어때요? 바이어 마켓이에요. 예, 사는 사람이 우세해요. 막 오를 때는 이제 매도자 우위로 바뀌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매도자는 자기가 사정이 있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팔 거 아니야. 매수자 맞춰 놓는데 자, 뭐 토지를 5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사겠대요 매수자가. 그렇죠? 그 매도자는 팔 거 아니에요. 자기가 5억이 내놨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토지 가치가 5억인지 얼마인지 뭐를 싸매고 여러분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매수자한테 그거 5억보다 싸게 사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깨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거를 투자해요.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첫 번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매수자도 다 알아보고 매도자도 다 알아보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연결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그분들이랑 똑같은 수준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볼 때 어떤 전략을 딱 취해서 가야 돼요. 1, 2년 있다가 털 거냐 조금 끌고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 얘기보다는 약간 부동산 얘기죠. 경매는 뭐 경매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경매는 어때요? 제가 좀 이따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거의 아마 경매에 대해서는 거의 되게 간단한 그래프예요. 자, 경매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의 흐름에 대해서 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릴 거니까. 자, 일단 경매는 어때요? 매수하는 수단이죠. 팔 때 경매로 팔아요? 그럼 망할 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팔 때는 시장에서 팔죠. 경매는 매수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뭘 삽니까? 부동산을 사죠. 결국은 매수할 때만 일정 돈 못 갚은 사건만 나면 매수할 때만 존재하는 일정 아주 프레시한 시장이에요. 그냥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사는 거죠. 단지 경매라는 수단 스킬을 이용해서 조금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부동산 투자인 거고 경매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다음에 저 혹시 중개하실 때 설득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살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요.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자, 토지를 샀어요. 1억짜리 땅을, 1억짜리 별로 없지만 1억짜리 땅을 샀어요. 세금이 몇 프로입니까? 4.6이죠. 중개 수수료 0.9 좀 더 받아도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저는 더 줘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더 주겠다는데 그건 문제 안 되죠. 저는 더 줘요. 저는 토지나 전원주택 팔 때는 최소 다운을 드려요. 그리고 영수증은 딱 어떻게 해요? 중개 상한선까지만 받고 나머지 더 드려요. 아니 그거를 중개 수수료 그 일일이 받으려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 막 더 드려요? 막 그러면 돈이 남아가지고 아니죠. 왜 더 줄 수 있어요? 저는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땅을 샀는데 4.6% 세금 내고 그렇죠? 다음에 중개 수수료 법정 수수료 줬다 그래요. 법정 수수료 줬다 그래. 한 100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은 그냥 안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세금이랑 뭐랑 얼마 깨졌어요 벌써? 한 600 깨졌죠. 그러면 사는 순간 600이 매몰됐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 팔아야 본전이에요? 올리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맞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유를 서면 이
거래세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래세만 없다면 진짜 대박. 우리 주식을 왜 이렇게 사고 팔아요? 거래세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거래세가 어마어마. 지금 주택 1% 낮추는 건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1억짜리 땅을 산 사람은 최소한 얘는 1억 600 이상은 간단히 생각 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샀을 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반반이니까 그냥 때렸어. 그러면 오를 확률, 내릴 확률 뭐예요?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반이 되려면 600만 원이 없어야 반반이죠. 600만 원, 590만 원 오르면 손해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매수인들이 속을 새기고 계약을 안 하고 그랬는지 조금 이해 가시지 않으세요? 안 오르면 무조건 손해인데? 그렇죠? 그러면 경매를 보세요. 1억짜리를 9천에 샀어. 어휴, 이거 참. 토지를 1억짜리를 9천에 사. 이거 진짜 좋은 토지죠? 이거는 그냥 한두 달 만에 털 수 있는 토지예요. 9천에 샀어요. 토지는 명도가 없죠? 편하잖아. 예. 9천에 샀어요. 시세 1억이에요. 근데 경매를 샀으니까 좀 깎아줘. 예, 세금 내고. 9, 40 등기비까지. 아까 등기비 뺐죠? 등기비 몇십만 원 들잖아요. 그렇죠? 등기비. 예. 5% 쳐요, 그냥. 예. 9, 45, 450만 원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가 9,450만 원. 됐죠? 1억인데 중개수 10만 원 줬어. 아니, 내가 100만 원 주고 1억 5,500. 됐죠? 우리 경매로 살 때는 수수료 안 들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럼 뭐 남잖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1억짜리 땅을 9천에 사가지고 파니까 3, 400 남잖아요. 바보짓이지. 그럼 하면 안 되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무슨 전제입니까? 가격이 올랐을 전제예요? 아니죠. 그대로일 때 전제죠.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되게 커요, 이게. 우리가 들보면 들벌었지 손해보는 거는 못 견디잖아. 안 그래요? 저만 그러면? 10원도 손해보기 싫지 않으세요? 우리 그 중개 거래 시킬 때 누구요? 매도자가 안 깎아주려고 그러고 가끔 보면 자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본전 차리려고 계산해갖고 그렇게 부르는 분 안 계세요? 좀 있죠? 예.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사면 일단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도 손해 안 보죠. 예. 이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럼 아까 수많은 투자 수단 중에서 제가 진짜 다 해봤어요. 주식. 예, 저는 이제 연구하는 개념으로 했어요. 경마도 연구해봤고, 근데 저는 뭐 돈을 잃고 그러지 않았을 때 아주 연구를 했어요. 투자에 대해서 온갖 도박하는 그 시스템을 다 연구를 했어요. 제가 봤는데 어떤 게 가장 안전한가 봤더니 부동산이에요. 되게 심플한데 그 이유는 현물이잖아요. 현물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안전하다? 방금 얘기했듯이 경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죽어도 멀어서 손해보기 싫다. 그런 분들은 뭘 하면 된다? 경매를 합니다. 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한번 배팅하면 3, 4배는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암호화폐를 하면 되네? 암호화폐를 하셔야 되나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했고 이쪽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데 경매를 좀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경매,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 야, 그 금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 남아? 그거 뭐하러 하지? 그거 많이 보셨죠? 너무 비싸게 낙찰돼, 아파트 같은 거. 예, 그쵸?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언제 2005년, 2015년, 2016년, 16년을 봤자 뭐 거의 1년 전이 지금 18년이지만 얼마 안 됐잖아요. 요때 이 사람들이 이거 잘하면 금매를 살 금액이네? 이런 생각 들었던 있잖아요. 그 경매장을 아주 어수선하게 한 분들이 있어요.
뭐야, 뭐야, 왜 저렇게 써? 이렇게 이게 항상 나와요, 항상. 예, 왜냐면 경매가 몇십 건 진행되기 때문에 고가 낙찰이 100% 있어요. 가면 경매장 한번 가보시면 몇 건은 100% 나와요. 예, 근데 그분들이 손해를 봤나 한번 역추선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금매로 이거 더 싸게 사게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를 갖다가 1,000만 원 싸게 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찰을. 그거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 보시면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경매를 무시한 거죠.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회복돼서 어떻게 돼요? 네,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경매 시장에 따라서 입찰가를 어떻게 쓰냐에 따른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은 여러분 입찰하셨는데 진짜 누가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낙찰을 받으면 이게 경매 시장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운이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20% 정도가 그래요. 아파트나 인기 있는 물건은. 그러면 왜 그런 이게 걸렸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이웨이 다시 입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고가 낙찰은 거의 하나의 그냥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거기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인정을 안 하면 나머지 고가 낙찰이 안 일어나는 8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금액은 좀 배제하시고 정상적인 낙찰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그냥 빨리 볼게요. 자, 지금 거의 작년에 연장선에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죠. 근데 또 문제는 있어요. 2018년 1월 18일 얼마 안 됐죠. 여기 취약 연체 지주 지원 방안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체 금리 인하하고 감면해주고 무슨 조정 신청을 하면 막 감면해주고 1년 동안 경매 유예해주고 이 경매 시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나쁜 소식인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은행이 그냥 경매를 팍팍 넣어서 진행을 시켜버려야 우리가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찰받을 게 많아지는데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볼게요. 2018년 경매시장 흐름 예측이에요. 일반 거래시장 양극화 심화. 요즘 뭐 양극화 대세죠. 어디든지. 다음 물건수 하반기 서서히 증가. 요거는 조금 지금 상반기는 진짜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지금도 많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상반기는 그냥 이 흐름으로 갈 것 같고 하반기에 대출 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경매 물건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왜? 아까 얘기했죠. 오르면 안 나와요.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일반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낙찰 가율 하락, 수익 물음표. 자 보세요. 입찰자 수가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죠. 물건 감소 및 일반 시장 보합. 자, 물건도 줄고 일반 시장이 지금 막 지금 오를 걸로 예측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분위기가.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막 오를 거다,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다. 어우, 신기해요. 30%.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떠온 거예요. 시장 하락 36%. 변동 미비 64%. 지금 맞죠? 지금 얼추. 이게 생각이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업 실사 지수처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떨 거냐. 근데 이게 되게 잘 맞아요. 기업가들이 앞으로 전망, 경제 전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좀 맞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막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체로 보합 분위기고 물건도 줄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합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도 좀 감소하지만 게다가 또 이 좀 다친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아파트를 3번 입찰했다가 2등 2번 하고 3등 1번 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화가 나갖고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 수익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입찰자가 좀 줄지 않겠냐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다음 낙찰가격 하락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요것도 제가 이따 그 물건 보고 하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낙찰가율이 뭐예요? 기준을 뭘 보고 어떤 기준을 보고 하죠? 낙찰가율의 기준이 뭐 기준으로 봐서 낙찰 금액입니까? 네, 감정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가율 자체는 무조건 감정가가 분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찰가, 그렇죠. 그러면 낙찰가는 팩트니까 딱 써 있는데 감정가가 시장을 정확하게 대변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예, 그냥 동일 시점이라도 감정가가 좀 다를 수 있고, 다음에 대체로 어때요? 낙찰 시점하고 감정 시점하고 차이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나죠. 그 시장 사이에 올라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경매 관련해서 박사 논문이 실제 시장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아무도 지금 연구를 못했어요. 단지 감정가 대비. 근데 감정가가 어때요? 수익을 대변할 수가 없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시장을 정확히 포착해서 하나의 현상을 정립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 보세요. 시장이 6개월 동안 좀 하락하는 분위기면 감정가는 어때요? 시세보다 높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감정가가 더 비싸니까. 그러면 낙찰가는 시장 가격 감안해서 받았다 치면 어때요?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면 시장 아주 끝내주기 좋을 때 2015년 하반기 이럴 때 어때요?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죠. 그때 100% 낙찰되면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 해보면 한 4천만 원씩 싸게 산 거예요 다. 근데 어때요? 오르는 분위기였죠. 예, 요걸 제가 이따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요런 흐름을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경매 시장이 여기 썼습니다. 경매 시장의 화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입찰차와 낙찰 경쟁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뭐예요? 경매의 본질은 저가 매수. 그렇죠?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시장. 자, 매수 차익은 경매 시장이 불황이라고 표현할 때 크게 얻는다. 다만 낙찰로 부동산의 가격이 단기에 쉽게 오르는 얻어 걸리는 가능성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얻어 걸린 거예요. 진짜 이 아파트 사례를 보면 4억짜리 아파트를 3억 9천에 산 거예요. 낙찰을. 그 명도하고 이자내고 안 남아요. 예, 그건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도 이제 하시다 보면 언젠가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낙찰 받지는 않아요, 절대. 자, 낙찰을 받았는데요. 잔금 내는데도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잔금 내고 잔금 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하고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럼 통상 저는 기간이 항상 2달 안에 내보냅니다. 전무자가 누가 됐든 예, 2달을 넘길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한 달 하면 어떠냐? 한 달은 이게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왜냐면 그분이 이사를 가야 돼서 그래요. 예, 그분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2달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다 명도하고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키 바꿨죠. 예, 딱 바꾸고 나와서 중개업소 가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시세 어떻게 되어 했더니 그 사이에 얼마 올랐다? 3천만 원이 올랐다. 이거를 못 느꼈죠. 못 느껴보셨죠. 이게 뭐예요? 어디 있었어요? 네? 얻어 걸리기. 예. 제가 오를 것 같다는 감은 있지만 이게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 오를 걸 예상을 하면 이게 신이죠. 예, 이렇게는 예측 못하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겠다 이런 건 예측이 좀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에 이거 얼마 오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뭐가 된다? 얻어 걸리기. 이거 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좋아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잖아요. 세금 50% 못 내잖아요. 우리 아까워서. 예, 1년은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올라야 돼요? 예, 내가 팔 때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가는. 근데 얻어 걸리는데 기분이 뭐 좋죠. 근데 1년은 어때요? 좀 더 올랐죠. 2015, 16, 17 전체적으로 올랐죠. 이게 좋은 시장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2011, 12, 13, 14. 아, 참 깝깝했죠. 그럼 우리가 근데요, 요것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4년 동안
하락세나 힘을 못 쓴 적이 없죠. 여태까지. 제가 70년대, 80년대 시장을 잘 모르겠는데 90년대부터 한 30년 시장 봤을 때는 4년 동안 그렇게 힘 못 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분은 뭐냐면 부동산을 2010년, 11년에 사갖고 2014년에 파는 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운명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2015년 어떻게 중반 들어가서 불이 붙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운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 예측했으면 다 했죠. 그런데 이런 걸 이겨내려면 두 가지 경매를 사고, 그렇죠? 다음에 매각 시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경매로 싸게 샀는데 손해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손해를 볼까는 그런 분위기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손해 보기가 어려운 게 내가 비싸게 사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시세 파악이 능하신 분들은 어때요? 비싸게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비싸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망 봤고요. 자, 이거는 이런 그래프는 그냥 자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보세요. 자, 16년, 17년 비교했더니 아이고 물건 더 줄었고 낙찰권 당연히 줄었죠. 입찰자 수도 줄었어요. 물건도 없고 뭘 남을 게 적으니까 입찰 경쟁률은 조금 줄었네요. 왠지 경쟁이 좀 줄은 느낌이긴 한데 물건도 줄고 할 게 없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찰가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75.69. 자, 낙찰가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참 물건도 적고 한데 낙찰은 비싸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경매 못 해먹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17년에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그 다음에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가는 시세 대비 감정이 먼저니까 시세 대비 싸게 됐어요, 비싸게 됐어요? 싸게 됐죠. 그러면 낙찰가율은 감정가 기준으로 구하죠. 그 낙찰가율은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이게 이제 보이세요? 우리가 이런 수치에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이거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시장 한번 연출되잖아요. 낙찰가율이 그냥 이거 확 떨어져요, 이제. 만약에 69% 됐어요. 그럼 느낌에 69%까지 떨어졌어요, 낙찰가율이. 그럼 한 30% 경매로 다 싸게 산 것 같잖아요.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제 이해가 되죠? 경매 감정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낮았고 그 낙찰가율은 의미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낙찰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거는요. 이거는 시장하고는 무조건 연동하겠죠. 맞죠? 가격이 올라가면 낙찰가율이 높아지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요거는 항상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팩트죠. 물건이 최저. 그러니까 2016년에도 최저라고 했어요. 2017년에 얘기할 때 2016년에 최저라고 그랬는데 2018년 와갖고 2016년 또 최저라고 그래요. 주는데 지금 상반기에 조금 더 줄 것 같다가 하반기에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가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도 2017년 경매 물건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이 지금 꺾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망은 2017년 하반기에 좀 물건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하나에 다 담겼죠? 다 담겼죠? 자, 좀 이따 그래프로 하나 표현할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물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최고까지 올라갔죠. 자, 제가 감히 예측을 하겠습니다. 낙찰가율 이제 저는 떨어진다. 언제부터? 중반기부터 하락.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그랬잖아요. 이제 18년은 이제 지나야 그릴 거 아닙니까? 꺾일 거라는 거죠. 근데 감히 제가 뭐 주식같이 그래프를 예측을 해? 그렇죠? 아니죠. 지금 시장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시장이 보합이나 좀 조금 떨어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맞으면 낙찰가율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감정가가 높게 감정돼 있잖아요. 맞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그래프 하나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바로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책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경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거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실 때 그냥 보세요. 예. 한번 보고 아세요. 이거는 뭐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 한번 하시고 마시면 됩니다. 활짝 열린 경매시장. 자, 수익 올리기 어렵다고 말 나오는데 예, 반대예요. 예, 경매시장 열렸다.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빌라 전세값 상승하고 실수요자들 가격 높아지고 그렇죠? 비싸게 막 입찰하기도 하지만 예, 일부다. 전체는 아니다. 만약에 전체 그러면 못해요. 근데 저 보세요. 저 재작년에도 사서 팔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전업이다 보면 아파트 안 할 것 같죠? 자, 아파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냥은 못 사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조금 연배 있는 분들 경매집 살면은 이거 뭐 욕인가? 네, 좀 재수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저 지금 경매집에만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 빼고 평생을 경매집에서 지금 결혼하고. 예, 괜찮아요. 그냥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풍수적으로 있는 건 뭐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 있어요. 경매는 대체로 누가 망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망하니까 경매가 나와요? 그 집이라고 칠게요. 소유자가 망했죠. 그렇죠?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도 있지만 임차인인 경우 많죠. 임차인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 그럼 왜 그래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 뭐 나쁜 기운은 뭐 등기부로, 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만 가고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냥 기분인 거예요. 예, 예. 전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강원랜드의 호텔에서 막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뭐 실제로 했겠죠.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호텔에 이제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여기 막 도박하다가 자살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하필이면 그 호실에 내가 잘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그냥 한 방에 아무 말 못하게 해버렸어요. 저 그때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님 어디든지 사람은 죽어요. 맞죠? 그게 무서우면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병원을 가지 말아야 돼요. 병원 가 있으면 제일 많이 죽잖아요. 거기서 우리 병원 가면 죽어요? 치료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집이 깨름직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예, 무조건 뭐 괜찮다 뭐 일부러 세뇌할 건 아니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세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뭐 상관이 있는 데는 막말로 그렇게 접근하면 일반 매매도 잘못 사면은 거기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경매집 뭐 재수없다 이런 거는 조금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경매는 어떻게 열렸으니까 다들 할 수 있는 거다. 네, 참가자가 많아진 게 그렇다. 근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그 동안에 자 물건 찾기가 쉬워졌죠. 너무 쉽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다음에서 로드뷰 서비스 할 때 너무 좋지 않았어요? 로드뷰 보고? 저는요 땅 보러 가면은 진짜 4번은 헛방 쳤어요. 5번 가면. 그쵸? 예, 가격이 좀 싸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로드뷰에서 그냥 아주 그냥 한 10바퀴를 돌아요. 예, 그 다음에 산림청 가서 표고도 보고, 예, 볼 수 있는 건 다 보죠. 예, 지적 공부 이런 거 다 보죠. 요즘 얼마나 온 나라 사이트 토지 규제 서비스 보면 막 3,000원 비슷하게 나와. 3,000원 사실 의미는 없고, 예,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허탕칠 가능성을 줄여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예, 자, 이거 환경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허탕을 안 친다는 거는 그래도 허탕 치죠. 그래도 가면 느낌이 다를 때 있어요. 로드뷰하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돼요. 자, 물건 조사하기가 쉬워졌어요. 요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 모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거
통계 내면 얼추 맞죠? 여러분들이 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딱 싼 아파트라고 치기. 한 3억짜리 아파트인데 우리 팀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세 조사를 해보려 했더니 갔더니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냐니까 3억에서 3억 3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자한테 얘기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것도 100% 살지 안 살지 모르는 매수자한테 시세 물어볼 때 대충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올 사람이고 어디 팔고 이런 계획이 쓴 사람이면 이제 물건별로 우리 접근을 하시잖아요. 아니 가서 조사를 시켰더니 3억에서 3억 3천이래요. 그럼 우리 입찰가는 뭘로 봐요? 3억 봐요? 3억 3천 봐요? 잘 모르겠으니까 3억 1,500 봐요? 우리 낙찰이 보통 얼마짜리로 되는지 아세요? 낙찰이? 제가 책에 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이 통계가 거의 맞아서 어떻게 하면 낙찰을 잘 받는 거냐면요. 비율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1%. 제가 이거를 보려고요. 어저께도 입찰했는데 떨어졌어요. 3등 했는데 도대체 1, 2등이 얼마 쓰는지 보다가 혼났어요. 집판가 그 판사한테. 뒤로 좀 물러주세요. 한동안은 2등 걸 불러줬거든요. 법원들이. 잘 안 불러줘요. 근데 저는 봐야겠는 거예요. 꼭 봐야겠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통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를 자 3억짜리면 내가 2등보다 얼마 더 쓰면 잘한 거예요? 300. 그게 좀 인정되지 않으세요? 괜찮죠? 3억짜리면 300 차이면 맞죠? 그럼 보세요 지금 얼마로 시비가 갈려요? 300, 500 차이로 시비가 갈리죠. 근데 시세조사를 3억에서 3억 3천이라고 그러면 그냥 때려 넣어? 1억 1,500 넣어요? 그러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남겠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경매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처럼 되게 유리한 거예요. 중개업하시는 분은. 자,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팔릴 만한 물건 있죠? 요거를 체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그게 얼마 정도 조정될 것인지까지 예측하면 그게 시세죠. 그게 시세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세잖아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손님들한테 대충 얘기해 주는 시세 말고 요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역이면 편한데 다른 지역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오래 앉은 공인중개사는요. 경매업자한테는요. 신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대체로 거기서 마무리돼요. 어깨 좀 펴지죠? 어저께도 제가 물건 하나 물어보고 밥을 한번 되게 친해졌어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드리고 왔어요. 현금. 이거 제가 죄송한데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식사라도 하셔야지.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18년 동안 내가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봐요. 5만 원 받아보셨어요? 시세 알려주고? 별로 없죠? 가져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매수인이라고 가장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뭐 책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중개사하고 일하시지만 중개업자 뒤에서 중개사와 경매에 관한 얘기 할 거예요. 한 3, 4강쯤 돼서 실제로 경매 투자를 직접 막 하는 중개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전체 중개사 비율을 봤을 때 적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내가 조사하는 물건 입찰하려고 할 가능성은 더 적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경쟁자를 만나거나 정보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눈치 별로니까 나오면 돼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할 때도 똑같이 하세요. 갑으로 모시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래될 수 있는 시세를 잡아내죠. 이 설명을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한테는. 그 거래될 수 있는 시세, 팔 수 있는 그 시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어디는 얼마 나오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국토부 실거래가 7개월 전에 거래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얼마로 당락이 결정돼요? 3억짜리가 300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시세 1,000만 원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물건 조사하기 쉬워졌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네이버로 보면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시세 보면 쉽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대출이 쉽죠. 어저께도 어디 관련된 직원이랑 갔는데 누가 낙찰 받으면 대출 상담사가 서울에서요. 예, 한 15명이 둘러싸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예, 돈 빌려달라고 빌려가라고. 예, 그렇게 달라붙는 거 별로 없잖아요. 돈 빌리려면 우리가 알아보고 가고 그러잖아요. 은행은 잘 안 찾아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자기 돈 쓰라고. 근데 경매 대출이 굉장히 상품이 좋아요, 나빠요? 보시면 그렇죠. 상품 좋은 게 두 가지뿐이 더 있어요. 대출 많이 해주고 금리 싸우면 되잖아. 예. 대신에 예, 등기비가 조금 비싸요. 법무사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비쌌는데 예, 이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어요. 예, 이렇게 자 대출이 쉽다. 뭐 다 쉬워진 얘기밖에 없잖아요. 딱 법원의 투명한 경매절차.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경쟁을 할 때 일반 개인이요 주식시장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잖아요. 기관 투자는 자금도 크고 정보도 더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흘 단위로 혼자서 분석해야 되니까 불리하죠. 예. 그런데 그 경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쟁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개인끼리잖아요. 예. 대기업이 5억짜리 아파트 경매 안 한다니까요. 상가도 안 해요. 기업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면 일나죠. 그러면 낙찰을 받았는데 대기업에서 낙찰을 받았어 상가를. 임차인들이 좋게 나가요? 아니야. 사회적 기업이 우리 내주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개인끼리만 붙어요. 좋죠? 예. 같은 개인끼리 경쟁하고요. 다음에 내보낼 때도 개인인 거예요.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어쨌든 회사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의 개인이고 회사는 영업에 뭉쳐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싸웠을 때 우리는 좀 불리하잖아요. 똑같이 변호사 선임해도 저기는 한 명 선임해서 쫙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건 하나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야 돼. 불편하죠. 그러니까 개인은 조직이나 기관하고 싸우기에는 굉장히 불리한데 경매는 뭐예요? 개인끼리 한다니까요. 법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관련도 없는 법원.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그 절차만 하는데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 싸움이거든요. 할만하죠? 예. 자, 요거 투명한 경매 절차.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네트워크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장난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없고 우리 경매 진행되면은요 관련 문건이 예, 문건 송달, 예, 접수 송달 내요. 여기 다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류 하나가 제출이 되면 예, 그 자리에 거의 뭐 5분 만에 올라오고 그래요. 서류가 대법원 사이트에, 법원 경매 사이트에. 그러니까 거의 투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법원의 이런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공무원들도 예, 좀 일을 불공정하게 하거나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끔 뭐 그 내부에서 뭐 좀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다 공개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졌죠. 예전에 법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았는데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별 쓸모가 없어요. 예, 좋아졌죠? 예, 굉장히 투명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돈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죠? 예, 물건도 찾아야 되고 다음에 혹시나 권리분석 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맞는데 내가 공부하랑 이렇게 보면 맞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처음 할 때는 겁나잖아요. 이건 뭘로 해결하면 돼요? 네트워크.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님 잘하시면 물어보시는 거. 너무 쉬운 거를 밤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좀 그렇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를 할 때 또 처음 할 때는 확인하고 싶죠. 예, 그럴 때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되게 예, 우리 카페도 있고 예, 랜드프로 관련된 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네트워크 확인하셔야 돼요. 찜찜하니까. 그 다음에 물건조사 직접 해야 되죠. 아유, 번거롭잖아요. 우리 중개업소 가면 막 다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다음에 자금의 준비 이거는 뭐냐니까 돈을요 좀 자랑은 아니고 자랑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가방에 제가 지금 돈 되게 많이 있어요. 내일 입찰하려고. 근데 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봤어요. 예전에는 법원에 다 그 은행이 좋은 은행에서 이제 신한은행으로 됐죠. 법원에 있는 은행이 다 신한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입찰 보증금을 넣어놓으면 아침에 딱 가서, 예, 보험 경매 뭐 한 10시부터 11시 10분, 20분까지예요. 진행 시간이. 그때까지만 입찰하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쑥 가서 법원 분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수표를 찾아서 입찰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농협도 있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갖고 수표 한 장을 찾아서 하려니까 번거로우니까, 예, 이게 뭐 미리 찾아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 경매 하나 하는데 은행 가갖고 돈 찾는 게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입찰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니까 돈이 있어요. 한 4,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니까 적금 넣어놨어요. 아니면 정기예금이에요. 그럼 은행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걸 왜 깨요?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러면 또 서로 쭉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돈 놓고 내 돈 빌리는데 이자 받죠. 시간 걸리죠. 근데 해피되면 그때 급한 일이 생겨. 누가 아프다고. 아니면 회사 야근 생기고. 그렇죠? 잠깐만 돈만 빼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경매를 진짜 하시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반 통장 있죠. 이자 없는 거 거의. 거기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더 잘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자가 얼마 됩니까? 지금 1% 받으려고. 자, 정기예금 안 하고 걷다 놨잖아요. 바로 지금 내가 빼서 쓰려고 스탠바이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일이 돼요. 닥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이자를 포기하고 거의 이자 없는 통장에 넣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오늘 물건을 본 거예요. 오늘 막 갑자기 저한테 뭐 물건 좀 보자 어디 있냐. 좀 뭐 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일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내일 모레라 그러면 내일 가서 현장 보고 갈 수 있죠. 이렇다니까요.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금 준비. 예. 어떤 분들은 경매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 집을 뭐 팔아서 받아갖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좀 매수인이 와갖고 이거 사고 싶은데 나 살 건데 자금 있냐 그러니까 저거 팔리면 산다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중개? 어느 세월에 팔고 오라 그러지.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자세까지 좀 당겨 놓으세요. 예. 여기까지. 자. 다음 명도 단계. 요거는 부담인데 자, 요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옛날 말고 옛날 아니에요? 최근 5년 내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명도가 안 돼서 나 진짜 죽겠다 경매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으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 경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임차인들이 아주 세련됐어요. 얼마 받으면 되는지 더 알고 오히려 불이익 당할까봐 먼저 전화 와요. 가끔씩 앞뒤가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그거 되게 나쁜 짓인 거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강제 집행하는 쪽으로 서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서로가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다 해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아주 우리 경매하는 데 있어서 낙찰 받고 나서의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도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세상이 변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도 집행을 한 4번밖에 안 했어요. 진짜 4번. 그것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운이 안 맞아서 한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진성 유치권 있는 거 들어갈 건 아니죠. 당장. 그때는 좀 따로 좀 보시고요. 일반 물건은 거의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경매 절차 들어갈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거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